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창희 의원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도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할당 상수원의 규제 재설계와 계획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경기도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질문 세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할당호는 수질 개선이 됐을까? 그리고 두 번째, 중첩 규제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일까? 그리고 세 번째, 수자원 관리는 과연 지역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정책인가? 이 큰 질문 세 개를 가지고 도정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당 상수원은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사는 수도권의 상수원입니다. 할당호가 썩는 문이라는 오명을 벗고 작년 겨울 1급수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용인에서 시작돼서 광주를 거쳐 할당호에 이르는 경안천의 수질은 거의 극적인 상황입니다. 1980년대, 40년 전에는 경안천에서 물놀이도 하고 물고기도 직접 잡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2000년대에는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오염됩니다. 실제로 팔당호에 들어오는 1.6%밖에 안 되는 경안천의 수량 때문에 팔당호의 취수장을 이전해야 된다는 논의까지 진행됩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경기도와 또 시민들의 노력으로 경안천과 팔당호의 수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년에 1급수를 달성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이 팔당호와 경안천의 수질을 개선했는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팔당호가 만들어질 때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는 아직 물을 처리하는 수처리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또 환경 기초시설을 만들기 위한 건설하기 위한 예산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가 되면서 산업화가 또 경제 성장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게 됩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상수원 관리를 위한 입지 규제와 그리고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입지 규제는 개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서 수질의 악화를 막을 수 있지만 수질을 개선하는 데에는 사실 역부족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광주와 같이 2000년대 13만의 인구에서 현재 40만에 된 도시, 인구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오염된 생활 하수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이슈가 됐었죠. 저는 경기도의 팔당호에 광주의 수질 개선이 된 그 직접적인 이유는 하수 처리장, 환경 기초 시설의 공급과 하수 처리망의 공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 팔당호 특별대책 지역 내의 환경 기초시설은 159개소입니다. 광주시의 경우에는 20년 전 2000년도에 11개에서 현재는 22군데가 되었습니다. 시설 용량은 2.5배, 처리 용량은 3.6배가 됐죠. 특히나 20년 전에는 생물학적 처리를 하다가 현재에는 고도 처리, 다시 말해서 하수 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수질이 훨씬 더 깨끗한 물을 방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의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경기도가 그러했듯이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한 확충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공공 하수 처리 시설과 하수도망을 확대하고 개선하고, 두 번째, 하수 고도 처리 기술과 설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산업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보시는 표는 광주시 하수 처리장의 시설 용량과 처리량의 표입니다. 이 모든 22개의 하수 처리장을 다 더하면은 여유분이 있지만 이 각각의 하수 처리장을 보면은 시설 용량보다 처리량이 더 많은 경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시설보다 더 많은 하수가 들어온 거고, 더 많이 들어온 하수는 처리를 하지 못하고 다시금 하천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광주에서도 또 경기도에서도 하수 처리 시설을 적절하게 선제적으로 공급해서 이렇게 하수를 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방류하는 사례를 막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하수 처리 시설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와 결합하는 안입니다. 최근 광주에 있는 경항 하수 처리장에서는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사업을 결합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장에는 하수 슬러지라는 쓰레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태우거나 쓰레기장에 매립을 하는데요. 이 하수 슬러지를 가지고 바이오 가스를 만들고 바이오 수소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양은 도시가스를 활용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서 수소 연료 발전을 돌리는 거죠. 여기서 발생하는 탄소는 옆에 있는 시설 농가 그리고 스마트 농가에 열과 탄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선 시작이지만 서울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랑 물 재생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 경남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2배의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159개소에 대해서 이와 같은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가 결합된 형태의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 입주 규제, 중첩 규제는 어떠한 문제를 낳았을까? 중첩 규제는 난개발이라는 모순을 만들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9년 10년간 할당 특별대책 지역구의 지역 내의 인구는 33.1%가 증가합니다. 같은 시기 수도권은 6.3%,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 증가의 약 5배가 더 증가한 겁니다. 더구나 특별대책 구역은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지는데 더 규제가 심한 1구역은 44.1%, 광주시는 56.1%의 인구 증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을 제한하려는 규제가 오히려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막고 소규모의 난개발을 키운 겁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사진은 성남시 분당구와 광주시 능평동의 항공사진입니다. 성남시는 계획적으로 도시 개발이 되어 있는 반면 광주시는 성남시의 경계, 산까지 난개발, 주택과 공장들의 난개발이 되어 있는 사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위에 보시는 사진은 남아메리카에 있는 한 도시의 사진입니다. 난개발, 도시 확장, 도시 스프롤 형상의 전형인데요. 도시가 주택과 공장이 산을 넘어 강을 넘어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은 할당호 유역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이러한 무계획적인 난개발은 또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확장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행동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 공장에 대한 사진입니다. 당연히 상수원 유역에 공장이 없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계획입지와 그 외의 지역에 난개발되는 개별입지죠. 현재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에는 약 71%가 개별입지인데 특별대책구역에는 99.9%, 광주시에는 100%가 개별입지입니다. 특히나 지난 10년 동안 특별대책구역 내에서 공장은 1126개소, 즉 17%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은 더 많은 공장들이 개발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가 규제 해제라는 그런 이슈를 넘어서 규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난개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정책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시에는 주거와 공장이 혼재되면서 그 피해가 이제 갈등으로도 양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광역 교통망이 개선되고 또 도시 성장이 이어지면서 공장의 수요는 더 증가하고 있죠. 광주 안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개별 공장들을 한 곳에 좋은 산업단지에 집중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정비법상의 자연보전 권역은 6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산업단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6만 제곱미터는 사실상 도로, 녹지,
그리고 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을 제외하고는 10,000평도 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2,000개가 넘는 공장, 지금 특별대책 지역에 있는 공장들을 집중화시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저는 공공에서 만드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을 해제한다라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신규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기존의 공장 용지가 정비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와 GH는 더 많은 역할,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정책 제안은 수변 공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수변 공간은 주민들이 휴식하고 레저를 즐기고 문화를 즐기는 공간입니다. 또 도시의 환경, 어메니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소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경안천이 중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경기도의 동부권, 광주가 규제의 도시가 아니라 탄소 중립의 도시, 친환경 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변 공간은 교통에도 유리합니다. 용인에서 광주를 거쳐 서울에 이르는 국도 34, 35선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만약 경안천 수변 공간을 통해서 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그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는 또 경안선이라는 철도가 있는데요. 경안선은 동과 서해 축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넘기 위해서는 터널을 뚫고 하천과 들판을 건너기 위해서는 교량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하천, 이 수변 공간을 활용한다면은 많은 공사비를 들이지 않고 좋은 교통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규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변 공간이 공공에서 진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는 수변 공간이 적어도 공공에서 진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는 포함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도에 보시면은 회색으로 표시된 광주 역세권 1구역과 2구역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저렇게 쪼개졌을까요? 왜 이렇게 분할해서 사업을 진행했을까요? 아쉽게도 이것은 단계별 계획이 아닙니다. 단 자연보전 권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50만 제곱미터 이하로 하기 때문에 40만 후반대로 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상비도 증가하고 사업 기간도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증가하고 광주가 합리적인 개발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공공에서 진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면책 규제를 해제하길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 두 개의 질문에 비해서는 조금은 작지만 그렇게 더 소중한 질문인데요. 경기 광주에는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광주가 하남과 분리되기 전 80년대에 광주의 인구는 5만 7천 명이었습니다. 현재는 41만 명이죠. 그렇게 증가하는 광주 안에서도 남한선성과 남종면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00명이 조금 넘는, 2,000명이 조금 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선성은 지금의 서울의 서초, 강남, 그리고 경기도의 안산, 군포 일부가 포함될 정도로 넓은 거울 광주의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남종면은 한강을 이용한 해상교통, 상업의 요충지였죠. 또 우리에게는 백자 도요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로 남종은 광주에서도 전기가 가장 먼저 들어온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점점 소멸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라지고 잊혀지는 팔당 어부입니다. 팔당댐이 들어오기 전에 태촌의 오리나름 마을에는 총 114가구가 살았습니다. 현재 원주민은 한 13가구가 살고 있죠. 팔당댐이 들어오면서 집을 잃고 농지를 잃은 주민들한테 어업거리라는 제도를 줬습니다. 50년 전에는 33명이었지만 현재는 8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의 나이가 80세, 90세가 되었습니다. 80세가 넘은 마지막 어부는 노를 가지고 배를 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류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동력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한테도 상속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저는 경기도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유류 유출이 문제라고 하면은 전기 어선이라든지 수소 어선과 같은 친환경 어선을 지원하면 될 것입니다. 또 만약에
이 어업권을 단순하게 이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라고 생각한다면은 일정한 교육과 조건을 충족하면은 그 어업권을 이양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고기를 잡아도 팔 수가 없는 상황에서 물고기를 저장할 수 있는, 유통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것까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남쪽면에 있던 붕어 축제도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쪽면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또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율이 36.3%입니다. 주민 3분의 1이 65세 이상이죠. 광주시 평균은 13%인 거에 비교하면 약 3배의 높은 고령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따라 한 2가지 정도 사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농촌 중심지 사업처럼 팔당 유역 중심지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지 사업에는 그 한강 유역에 땅을 팔았던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이 지역을 떠나야 됐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주거시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 문화, 예술 복지시설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제안은 탄소 중립 데이터 센터입니다. 수도권에는 최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수소연료 전지와 같은 발전 시설로 전력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발전 과정에서 나온 탄소와 열은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지역 농업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친환경 청년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팔당 상수원 규제 재설계와 계획적인 관리 방안을 통해 치유받는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소멸하는 마을을 친환경으로 재생하고 팔당 유역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생태 도시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유제입니다. 두 번째 요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수요 관리 중심의 교통정책 수립입니다. 최근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이 인상되고 또 대중교통의 요금의 인상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요인은 버스나 철도의 운송업체의 적자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약 30%의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의 요금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적자를 해소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대중교통의 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대중교통의 가격이 아닌 수요를 높이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올해 독일에서 진행됐던 49유로 교통 티켓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물가가 폭등하자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통비를 낮추는 정책을 시작됩니다. 근데 교통비만 낮아진 게 아닙니다. 대중교통 비중이 증가하면서 탄소도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교통복지이면서 환경정책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 티켓이 발매되면서 약 300만 명이 티켓을 사기 위해서 몰리게 됩니다. 홈페이지가 멈추게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30만 명 중에서 25%, 75만 명은 신규 가입자입니다. 현재 독일 운송사 협회와 독일 철도는 이 특별한 티켓으로 인해서 신규 대중교통 이용자가 56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난해 49유로 정책을 하기 전에 9유로 정책을 했었는데요. 3달 동안 5,2만 장이 팔렸고 운영 결과 자동차 통행료는 10%를 감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은 25%가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80만 통을 감축할 수 있었죠. 얼마 전에 올라프 솔프 독일 총리가 9유로 티켓이 지금까지 독일에서 시행한 최고의 정책이라고 말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도 처음에는 이 에너지 가격에 대한 정책도 처음부터 대중교통은 아니었습니다. 첫 시작은 보수 정당에서는 자동차 유류비에 대한 지원을 하자, 보조금을 주자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진보 정당에서는 자동차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고속도로 요금을 올리는 정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중교통 활성화라고 모여들게 됩니다. 저는 이 독일의 49유로를 보면서 경기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의 요금을 낮춰줘서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는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정책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모빌리티 혁명과 함께 다양한 기술들이 교통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스라는 기술은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서 향후에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이 주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아니라 자동차가 중심으로 됐을 때 우리 사회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 요금이 증가함으로써 교통 약자인 사회적 약자 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작년 4분기 한 가구당 교통비는 34만 5천 원, 약 12.8%입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 대비 16.4%가 증가합니다. 아마 올해는 더 증가할 겁니다. 저희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은 교통 약자와 사회적 약자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자동차를 늘리기 위한 지금까지 우리는 정책을 해왔습니다. 특히 유례에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위기와 기회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경기도가 대중교통 인상 요금이 아닌 활성화를 통해 교통복지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통 비용을 절감해서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 중립의 길을 나서기를 기대하며 두 번째 의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